190만 년을 생존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예측해서 인류가 100만 년쯤 번성한다 해봅시다. 꾸물거리만 낭비할 시간이 80만 년 남았네요. 1억 2,500만 명이 매년 꾸준히 태어난다고 가정한다면 100조 명의 인간이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수의 850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 수는 인류 역사에서 0.008%에 불과한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혼란스러운 인류 역사의 끝이 아니라 큰 무언가가 태동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인류라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환상적으로 다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제 이 예측이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예측이라 생각해보죠. 인류종의 수명을 가장 오래 산 포유류종에 맞추면 앞으로 태어날 사람 수는 1200조 명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숫자도 끝이 아닙니다. 태양이 점점 더 따뜻하고 밝아지면서 5억 년 동안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할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잠재적인 인간이 실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크게 생각해보죠. 시나리오 2. 인간이 지구를 떠난다. 인간은 달을 숭배하던 수준에서 달 위를 걷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더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우리가 멸종하지 않으면 지금은 황당한 아이디어도 그때는 진지하게 논의되겠죠. 수백만 년 동안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면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거나 인공행성으로 이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삶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표면, 자원, 그리고 에너지. 태양이 수십억 년 동안 에너지를 제공하고 소행성과 카이퍼트에는 매우 많은 물과 자원이 있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도 부양할 수 있습니다. 행성에서 사는 대신 인공행성과 거주지를 건설할 수도 있을 겁니다. 풍부한 자원과 에너지를 이용해 여러 유형의 사회와 생활 방식을 시도해 볼 수도 있죠. 태양계에 펼쳐져 서로 교류하는 문명은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을 부양할 수 있을 겁니다. 지구에 남아있었을 경우에 비하면 자릿수가 차이날 정도겠죠. 단지 몇백만 년 안에 멸종된다고 해도요. 이 미래가 공상과학 소설에서처럼 어두운 미래일 필요는 없습니다. 탄생을 기다리는 천조 명의 사람이 있으니 수십억 명의 의사가 암을 정복하려고 노력할 테고 수십억 명의 발명가가 빈곤 문제 해결에 도전하고 수십억 명의 게임 개발자가 인생을 즐겁게 해줄 테니까요.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발전이 빠를지 모르죠. 지구를 떠나면 또 다른 좋은 점 하나는 멀리 퍼지면 멸종될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멸종되려면 태양계 규모의 재앙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니 근처의 초신성이나 감마선 폭발을 제외하면 아마 수십억 년 동안 인류가 멸종될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오래 살아남는다면 인류는 서서히 일어난 진화나 유전 공학으로 인해 여러 종으로 분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금 형태를 유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제 인류 대신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큰 그림을 봅시다. 시나리오 3. 사람들이 태양계를 떠난다. 태양계는 거대하지만 우리 은하에 있는 수십억 개의 항성계 중 한 개에 불과합니다. 미래 사람들이 1000억 개의 항성계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거기서 100억 년 동안 산다면, 그래서 각 1억 명씩 매년 태어난다면 10억 명의 사람이 태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1량은 1에 0을 28개 붙인 숫자로 1억 K이며 1조경입니다. 여기에 또 얼마든지 더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합쳐지면 1조 개의 항성계가 더 생깁니다. 적색 외성은 1조 년 동안 활동을 유지하며 미래 문명은 거주지에 공급할 에너지를 블랙홀 주위에서도 찾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더 발전하여 다른 은하군까지 노릴 수도 있죠. 어이가 없을 만큼 큰 수지만 실제 수에 비하면 자릿수가 많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한 은하에 있는 에너지를 한 사람이 쓰는 평균 에너지로 나누면 사람 수는 100정명이 됩니다. 100만의 1조의 1조의 1조명입니다. 결론. 앞으로 수백 년이나 수천 년 안에 우리가 멸종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수는 앞으로 태어날 수에 비하면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이제 현재 우리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현재 역사상 가장 발전된 순간을 살고 있으며 엄청난 가능성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인류의 먼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거나 아예 미래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흔한 시대가 아니지만 이 영상으로 균형적인 시각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현재를 망치면 미래의 수많은 사람이 사라집니다. 천조명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예측을 크게 보수적으로 한다고 해도 미래 인간은 가장 큰 규모의 집단이고 가장 쉽게 권리를 박탈당하는 집단입니다. 수천 년 또는 수백만 년 후 태어날 사람의 존재 여부는 오늘날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핵심적인 문제이며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최후의 인간이 태어날 겁니다. 그게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관점에서 거대한 역사의 시작이라는 관점으로 바꾼다면 우리 자신과 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이들을 위한 놀라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탄생했습니다. 저희 영상은 만드는데 수천 시간이 듭니다. 저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직접 돕고 싶으시면 patreon.org에서 직접 후원하시고 쿠르츠 게작트 세를 받아가시거나 저희 상점을 이용해주세요. 저희는
생명은 죽은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일까요?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생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부패하여 무질서와 평형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려 저항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운로드 폴더가 우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시작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점점 어지러워집니다. 에너지를 쓰면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생명 그 자체는 무엇일까요? 지구상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는 단백질로 만든 로봇으로 뭔가를 느끼고 경험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세포에는 방금 우리가 생명에 부여한 특성이 있습니다. 벽이 있어 주변 환경과 단절을 통해 질서를 만들고 자신을 조절하여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살기 위해 뭔가를 먹고 성장하고 발달합니다. 환경에 반응하고 진화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복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포를 만드는 부분 중 살아있는 건 없습니다. 다른 것과 화학 반응을 하고 어떤 반응이 다른 반응을 일으키고 그게 또 다른 반응을 일으키고 한 세포에서 초마다 수백만 번의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복잡한 교양국처럼요. 세포 하나가 수천 가지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것도 있고 작지만 복잡한 기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 앉은 채로 길에서 주운 물건으로 차 부품을 계속 새로 갈아 끼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세포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포에는 살아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주 법칙에 따라 이동하는 죽은 물질밖에 없습니다. 그럼 생명은 단지 이런 화학 반응의 총합일 뿐일까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결국 죽습니다. 이러한 반응의 최종 목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죽음을 피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DNA입니다. 생명은 어떤 의미로는 유전 정보를 가진 여러 물질입니다. 모든 생명은 진화하며 근방에서 가장 좋은 생명을 만드는 DNA가 살아남습니다. 그럼 DNA가 생명일까요? 껍질을 까고 DNA를 꺼내보면 분명 매우 복잡한 분자입니다.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바이러스가 등장해 모든 걸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바이러스는 RNA나 DNA가 작은 껍질 안에 길게 이어진 것으로 세포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바이러스는 지구상에 2억 2,500만 제곱미터만큼 존재합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죽은 세포의 침투에 부활시키고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더 모호하게 하는 녀석들이죠. 미토콘드리아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복잡한 세포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전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박테리아였지만 큰 세포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만의 DNA를 유지하고 있고 스스로 복제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명을 DNA의 생존과 바꾼 셈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유전자 코드에 이롭다면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으로 진화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생명은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키는 정보 그 자체일지도요. 그럼 AI, 즉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가장 일반적인 생명의 정의로 볼 때 컴퓨터에서 인공적인 생명체가 탄생할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거기까지 가느냐는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일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컴퓨터 바이러스가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도대체 생명이 뭔가요? 물질? 어떤 변화가죠? DNA? 정보?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네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생명체와 비생명체가 다른 이유가 생명체에는 비물질적 요소가 있어서라거나 생명체는 비생명체와 다른 법칙을 따라서라는 건 틀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찰스 다윈 전의 인류는 자신과 다른 생명체를 구분했습니다. 우리는 마법과 같은 특별한 존재였죠. 다른 어떤 생명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화의 결과라는 걸 알게 된 후 다른 구분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능력과 생명의 작동 원리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생명체라는 범주에 들어갈 만한 기계가 처음 탄생하는 날과 더 가까워지면서 인간이라는 이미지가 다시 위험에 처했습니다. 조만간 벌어질 일입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다면 그 모든 것은 죽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살아 있는 걸까요? 단지 복잡성의 차이일 뿐일까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일도 없다는 걸까요? 삶과 죽음이라는 질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아직 깨닫지 못한 걸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더 우리 주위의 우주에 가까운 존재일까요? 저희를 보지 마세요. 저희한테도 답은 없습니다. 단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만 있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약간의 편안함을 찾으니까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탄생했습니다. 저희 영상은 만드는데 수천 시간이 듭니다. 저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직접 돕고 싶으시면 patreon.org에서 직접 후원하시고 쿠르츠 게작트세를 받아가시거나 저희 상점을 이용해 주세요. 저희는 과학, 자연과 생명 그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고품질의 과학 관련 제품을 설계하고 만듭니다. 영상에 쏟아붓는 노력과 애정만큼을 포스터, 공책, 옷, 액세서리를 만드는 데도 쏟고 있습니다. 상점에서 구매하시면 이 채널을 직접 후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꼭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을 보고 공유하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고 저희는 이렇게 많은 분이 영상을 아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 응. 걘 뭐 大丈夫だって. 자연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는 아마 의식일 겁니다. 기본적 의미만 보면 의식이란 우리 주변 환경과 내면 상태를 인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에 대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질의 주변만 빙빙 도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모두 의식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바로 이것, 이 순간, 여기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말이죠. 그런데 정확히 의식이 뭔지 이야기하려고 하면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철학자와 과학자도 의식을 정의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다양한 학설과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확실히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게 하는 것의 정체를 모르니 찜찜하고 불안합니다. 이 모호한 영역에서 의식과 지성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같지는 않지만요. 의식과 지성에 대한 이론은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인간의 정의하는 다른 특징들과 마찬가지로 의식은 단순한 형태에서 진화했을 겁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을 따라서 말이죠.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단계와 과정들이 수억 년을 거쳐 의식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의식의 그라데이션이 되었습니다. 무의식에서 기본적 의식으로의 길, 또 그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잡한 의식으로의 발현된 첫 단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돌이 있습니다. 대부분 돌에게는 의식이 없다고 하지만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범심론자들은 돌에게도 내면의 세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가정에는 아무 근거가 없는데 돌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돌의 내면 세계는 증명될 수도 반증될 수도 없습니다. 더 일반적인 시작점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란 스스로의 자아를 지속시키고 번식을 하는 우주의 일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때 주변 세계를 인식하는 능력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의식의 최초 기능은 아마도 움직이는 생명체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새 음식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주 작은 생명체의 경우 음식을 찾기 위해 의식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털 납작벌레라는 단순한 동물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움직입니다. 음식이 있으면 천천히, 없으면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 음식이 있는 곳에서는 더 오래 머무르게 되고 없는 곳은 빨리 지나치게 되니까요. 하지만 절대 특정 방향이나 목표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의식할 이유도 없죠. 의식의 자각으로 향하는 첫 단계는 아마 생명체가 특정 방향으로 이동할 때 발생했을 겁니다. 음식처럼 좋은 것들을 향해 가고 덜 좋은 것에서는 멀어지는 거죠. 이를테면 포식자에게서요. 플라나리아를 예로 들어봅시다. 웃긴 얼굴로 유명한 작은 벌레입니다. 이 벌레는 배가 고플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습니다. 벌레의 움직임이 외부 자극의 자동적인 반응만이 아니라 내부 생리적 상태에 따른 것임을 뜻하죠.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요.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땐 덜 활발하지만 한동안 굶은 후에는 맛있는 것을 찾아 움직입니다. 머리에 화학 수용체로 주변의 냄새를 맡고 음식 냄새가 가장 강한 쪽으로 움직입니다. 먹고 난 후에는 어둡고 안전한 은신처로 돌아가 소화합니다. 배가 다시 고파질 때까지 말이죠. 하지만 냄새에만 의존해 이동하는 동물은 구체적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죠. 따라서 의식의 계단으로 가는 다음 단계는 멀리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시각처럼요. 시각은 내면 세계의 맥락과 깊이를 더합니다. 시각은 자신과 음식이 있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각 능력에 인식의 새로운 차원이 더해지며 우리에게 익숙한 의식에 훨씬 가까워집니다. 눈 같은 시각기관은 목표를 보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도 자아는 보이는 음식만 쫓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논리적으로 다음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음식을 시각화하려면 자아는 세상을 내면 세계에 투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각 범위에서 벗어나도 음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투영과 그 관련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먹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식욕이 생겨납니다. 자아는 이제 이 세계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기억력 덕분에 외부 자극에 잠깐 반응을 한 후에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관련 현상으로 대상 영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보지 못해도 그것이 계속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몇몇 포유류와 새가 이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외의 동물도 가지고 있을 거라 추측됩니다. 인간 아기는 8개월쯤 이 능력을 얻지만 병아리는 생후 하루나 이틀이면 얻습니다. 뭔가를 기억할 수 있다면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자각이 있을 겁니다.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는 건 의식으로 향하는 큰 발걸음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기대하게 하고 예측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닭은 모이를 바로 먹지 않고 기다리면 더 큰 양을 받는다는 걸 학습하면 눈앞에 있는 모이를 먹지 않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런 보상 유의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은 미래에 나타날 보상을 시각화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성인 인간에게도 어려운 일이죠. 덤브러치는 보상 유의 전문가입니다. 나중을 위해 음식을 숨기고 저장하는 것으로 더 정교한 미래 감각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숨긴 음식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이 말은 자신 외에도 배고픈 자아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과 그들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 영리한 녀석들은 다른 새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이 독심술은 복잡한 수준의 의식의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 입장에 대입함으로써 우리는 우위에 있는 경쟁자를 이기거나 배고픈 친구와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는 마음을 읽고 지금 눈앞에 없는 것들을 새로운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단어는 세상에 대한 가설을 만들고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타인과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단어를 통해 자신과 우주 안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생각하고 의식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다른 영상에서 더 깊이 알아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아마 음식을 향한 배고픈 자아의 움직임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무작위로 움직이거나 아예 멈춰있던 생물에 비해 생존에 뛰어난 전략이니까요. 더 많은 음식에 대한 욕구에서 모든 게 시작된 셈입니다. 그러니 정교한 의식으로 우주를 꿈꾸고 높은 빌딩을 짓고 소설을 탐독하지만 아직도 오늘은 뭘 먹으러 갈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인류는 음식을 얻기 위해 머리를 많이 써서 이제는 편하게 음식이 집까지 찾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큰 의식의 노력 없이도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놀라운 세상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를 계속 느끼고 싶다면 저희가 판매하는 생명과 자연을 주제로 한 제품을 구입하시고 쿠루츠 개작틀을 지원해주세요. 진화의 지도나 아름다운 풍경 포스터, 어둠 속에서 빛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만드는 제품에도 영상의만큼이나 정성과 애정을 쏟습니다. 공책부터 인형, 핀, 후드티와 티셔츠까지 우주, 자연과 생명 그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념품입니다. 저희 채널을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을 보고 공유하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고 저희는 이렇게 많은 분이 영상을 아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森は変の光今夜の舞台ひねりを安心して次はないからこの勢いでさあ私がいる見えたエンドフィールドがまた一歩前に進んだね。交渉の時に大切なのは言葉だけじゃないのよ。やっぱり腕がないと。予想通り。何かみんな自分の状態を確認しておくように。バッチリ。核ランチが危険域に近づいています。慎重に行動してください。壁にはい。ここで会えるって分かってたのよ。절대 건널 수 없는 경계란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곳은요. 알고 보면 그런 곳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공상과학 소설 속 기술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우주 공간의 일부에 갇혀 그 안에 있는 것들과 같이 살아가는 신세입니다. 도달할 수 있는 우주는 얼마나 되며 우리는 그중 얼마나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밤하늘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거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별들이 끝없이 태어나고 죽으니까요. 틀렸습니다. 은하수를 보죠. 지름이 최대 20만 광년이고 1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매년 몇 개의 별이 태어날 것 같나요? 수천 개? 수백만 개? 답은 약 3개입니다. 매년 3개의 별이 탄생합니다. 우주에 존재할 모든 별의 95%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별 탄생 시대의 끝에 살고 있습니다. 익숙한 우주의 종말이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새 별의 탄생이 점점 드물어질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 우주는 우리 곁에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은하는 혼자가 아닙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기타 50개가 넘는 외소 은하와 더불어 국부 은하군을 이룹니다. 지름은 1000만 광년에 달합니다. 은하 세계에서 한 동네라고 부를 수 있죠. 이 국부 은하군과 같은 은하군이 수백 개 모여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을 이룹니다. 비슷한 초은하단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두 합하면 약 2조 개의 은하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빛의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도 보이는 은하 중 94%에는 이미 닿을 수 없습니다. 이 수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한계와 이 광활한 우주 중 우리가 매우 작은 부분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 이미 갈 수 없게 된 은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은하라는 것을 만든 것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바로 빅뱅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빅뱅이 일어나고 10의 마이너스 36승초 후의 어린 우주는 매우 작은 에너지 방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균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아주 미세하게 다른 곳보다 밀도가 높았는데 그 결과 거대한 사건이 벌어졌죠. 우주 팽창이라는 과정에 의해 관측 가능한 우주는 급격하게 커졌고
좁은의 1초 만에 구슬 크기에서 수조 킬로미터가 되었습니다. 미세한 밀도 차는 엄청난 속도로 아원자 단위에서 은하 단위까지 늘어났습니다. 우주의 밀도가 구역마다 서로 다른 이유입니다. 이렇게 어떤 곳은 주변 공간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됐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팽창이 끝나고 중력이 모든 물질을 서로 끌어당겼습니다. 더 빽빽한 곳에서는 중력이 이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사는 은하군 같이 변했습니다. 국부 은하군이 우리가 있는 동네입니다. 하지만 더 크게 봤을 때, 즉 빽빽한 곳, 바깥을 봤을 때 우주의 팽창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우리 국부 은하군은 매우 많은 것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물질과 은하가 우리한테 중력으로 매여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주가 더 팽창하면서 우리 동네와 다른 동네들은 더 멀어집니다. 더 안 좋은 건 팽창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우주의 팽창을 가속하는 보이지 않는 효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주가 점점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 팽창은 우리 주변에 우주적 지평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관점에서 빛보다 빠르게 멀어집니다. 따라서 이 지평선을 지나는 모든 것은 영영 멀어지는 것이고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마치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볼 수 있는 94%의 은하가 이미 여기를 넘어가 영원히 멀어졌습니다. 잠깐만요. 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빛을 통해 사물을 보죠.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르지만 이동하는 데는 여전히 시간이 듭니다. 매 순간 우리는 우주적 지평선을 지난 은하들의 빛을 봅니다. 훨씬 가까이 있을 때 발산된 빛이죠. 아주 오래된 과거 모습과 과거 위치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관측 가능한 우주는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우주보다 훨씬 큰 셈입니다. 우주가 엄청난 장관을 보여줬다가 빼앗아 가는 것 같습니다. 볼 수만 있고 갈 수는 없게요. 이 은하들이 현재 어떤 모습일지 알 길은 없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지구를 찾아오는 동안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머나먼 은하에서 수십억 년 전의 빛이 우리에게까지 와닿고 있는 지금으로선 이 관측 가능한 우주가 더 커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옆 동네 은하군들도 언젠가는 우주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 빛은 여기까지 오지 못할 것이고 은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1초에 6만 개의 별이 우주의 지평선을 넘습니다. 이 영상이 시작되고 2200만 개의 별이 우리를 영원히 떠났습니다. 아니, 94%의 관측 가능한 우주가 지평선 너머로 영영 떠났더라도 6%가 남아있는데 이 정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180억 광년 이내의 모든 은하군이죠. 멀어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 그 가능성은 줄어들지만요. 약 500만 광년 이상 떨어진 건 모두 멀어지는 중입니다. 가장 가까운 은하군은 가장 천천히 멀어지고 있고 여기서 다른 은하군으로 건너갈 수 있는 제한 시간이 결정됩니다. 제3형 문명에도 이건 거대한 도전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우리 은하군과 가장 가까운 마페이 은하군까지 1100만 년이 걸립니다. 의욕이 넘치고 매우 진보된 문명이 여기 도전한다면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은하로 그 영향권을 넓힐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식민지들은 서로 영원히 분리될 겁니다. 인간에게는 명백하게 불가능한 여정 같네요. 적어도 지금 당장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기술을 가지고는요. 국부 은하군이 영원히 우리가 속할 수 있는 가장 큰 구조물인 게 확실해 보입니다. 별 사이를 여행하는 정도만 해도 위대한 업적일 겁니다. 우주적 뒷마당만 정복해도 엄청난 성공입니다. 그 정도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0.000000001%입니다.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밀어내면서 우리 국부 은하군은 더 바짝 붙게 됩니다. 작고 큰 모든 은하가 서로 합쳐져서 수십억 년 후에는 하나의 거대한 타원형 은하가 됩니다. 그 이름은 어디서 들어본 듯한 밀크 드로메다입니다. 이 과정 중에 거대한 가스 구름들이 뭉치면서 얼마간 새로운 별이 탄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반가운 빛이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 밀크 드로메다 바깥의 은하는 너무 멀어 거의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부 은하군 바깥의 그 어떤 정보도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주라는 풍경은 점점 멀어집니다. 밀크 드로메다에서 태어난 미래의 존재는 우주가 고향 은하 하나밖에 없는 곳이라 생각하겠죠. 텅 빈 우주를 보면 캄캄하고 공허하기만 할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보지도 못하고 빅뱅에 대해 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걸 알 방법이 없을지 모릅니다. 팽창하는 우주의 성질, 그 시작과 끝을요. 우주는 정적이고 영원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밀크 드로메다는 암흑 속 섬이 될 겁니다. 점점 빛을 잃어가는 섬이죠. 하지만 수적의 별이 있으니 국부 은하군에서 우리는 여러 재미난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직 태양계를 벗어날 방법도 찾지 못한 데다가 은하를 탐험할 시간이 수십, 수백억 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밤하늘만 봐도 미래를 그리면서 가장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는 최고로 운 좋은 순간입니다. 고립되었을지라도 국부 은하군은 여전히 우리 고향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멋진 곳입니다. 우주의 무한한 불가사의를 계속 탐험하고 싶다면 저희의 우주 관련 상품을 구매하시고 크루즈 게작트를 직접 후원해주세요. 밤하늘 포스터도 있고 교육용 포스터나 아름다운 풍경 포스터,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영상의 만큼이나 상품에도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공책과 인형부터 핀, 후드티와 티셔츠까지 모두 우주, 자연과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겁니다. 이 채널을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을 보고 공유하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고 저희는 이렇게 많은 분이 영상을 아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状態を確認しておくように。さすがだね。壁の解除ができましたね。これで先に進めます。実はとある人たちから逃げるときにこれを使うときがあるの。剣の傷にかく乱地が危険域に近づいています。慎重に行動してください。カジミ。見えた。後期。見えた。そりゃあ私がいるわ。稲葉ちゃんよ。優しくできないわよ。決めるよ。受け取って。はあ。見えた。エリカ。後期。任せて。見えた。私の番ね。稲葉ちゃん。目標捕捉。発射。無事倒せましたね。スキャン対象の位置も特定済みです。それでは最後の仕上げに入りましょう。
見事な連携でした。勝利は必然です。エンドフィールドがまた一歩前に進んだね。スキャン完了。データを送信。妙ですね。干渉が強くなっています。奥深くまで入り込みすぎたのでしょうか。幸いデータ自体に問題はありません。管理人、すぐに戻ってきてください。こちらでも通信の不具合を確認してみます。残念だけれど交渉に応じるつもりはないみたいね。何の戦闘開始。身の安全を大事に。受け取ってやる気を。安心して次はないから。目標捕捉発射。今だ。撃墜揺らす。どこへ逃げるつもり？いつで終わらせる。迎撃するよ。私の番。今がチャンスよ。みんなよくやったね。無益な戦いは目的ではありません。先に進みましょう。